구독, 좋아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주요 주제 다루기 전에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문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좀 넘어갈게요. 자, 이 노트북 한번 연결해 주십시오. 자, 최민희 뇌물죄 문제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고 과방위원장 사퇴해야 하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자, 위에 상단에 이제 아예 떠 있습니다. 뇌물죄 처벌과 관련해서 처벌해야 한다 50%, 뭐 돌려줬으니 문제없다가 39.4% 나왔고 과방위원장 사퇴는 48.8%로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 최민희 문제에 대한 여론 반응 어떻다고 평가를 하세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관심 있게 그리고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조사는 받겠지만 그 이전에 본인이 과방위원장으로서 국감 시즌에 딸을 결혼시켰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께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변명들 있잖아요. 딸의 결혼식 자체를 뭐 온라인 유튜브를 보고서는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식 날짜를 넣은 것이 최민희 위원장 본인의 아이디였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 산하기관들, 피감기관들에서 화환이 온 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셨어요. 네. 청첩장을 직접 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결혼식 이전부터 이미 날짜 다 공개가 됐었잖아요. 왜냐하면 온라인 청첩장 안에 카드 결제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국민들도 다 알고 계셨는데 피감기관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축의금을 수수를 했고 이거를 돌려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뇌물죄가 한번 성립이 되면은 돌려주는 것 자체는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아까 39%의 우리 국민들께서는 돌려줬으니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저는 이것은 법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조금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예. 장량 감경을 해줄 수 있는, 깎아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 일단 성립된 뇌물죄라든지 김영란법 위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죄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2013년에 대법원에서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었어요. 예. 그때 5급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 공무원이 본인이 관리하는 기관들에 자녀 결혼식이 있다. 청첩장을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명당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씩 줬어요. 근데 이게 고등법원까지는 뇌물죄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대법원에서는 뇌물이 맞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유가 그 기관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돈을 주지 않았을 때, 축의금을 보내지 않았을 때 이게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축의금을 줌으로써 이 담당 공무원과 좀 친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본인들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적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뇌물죄가 맞다라고 분명히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산하기관, 지금은 국회니까 국정감사 피감기관이라고 보통 거예요. 얘기합니다만, 산하기관 또 피감기관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특정하게 뇌물죄에 적용될 이해관계가 굉장히 분명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그런 정도라도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판례가 나왔다는 의미인 겁니까? 2013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를 최민희 위원장이 나중에 뭐 보좌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서 그나마 이걸 좀 형을 깎아보려고 돈을 돌려주는 거를 일부러 뒤에, 요즘 사진 기자들이 항상 휴대폰 보고 있잖아요, 의원들. 네. 그걸 일부러 찍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최민희 위원장이랑 너무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5급 공무원은 본인이 청첩장을 직접 줬어요. 근데 최민희 위원장이 그래서 청첩장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국회의원들한테 줬다. 근데 알고 보니까 또 보좌진들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 뭐 20명한테 준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앞서 이게 청첩장을 줬다라는 것이 꼭 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식 전에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딸 결혼한다는 게. 이게 너무 크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피감기관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청첩장을 받지 않았어도 여기에 축의금을 보내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화환을 보내달라라고
직접 연락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조금 더 밝혀져야겠지만 네. 어쨌든 최민희 위원장 입장에서 청첩장 직접 주지 않았다라고 해도 지난번 판례 상황을 보았을 때는 이것도 뇌물죄로서 의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거는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고 네. 적어도 본인이 이 과정에서 뭐 유튜브를 보고 알았네, 그리고 뭐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네, 이거는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 공정의 결과에 보면 과방위원장 사퇴에 대해서도 48.8%의 국민들께서 동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를 할 때 이제 박찬대 후보와 굉장히 세게 붙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정청래 대표 측에 지지를 했던 사람이 최민희 위원장이었어요. 뭐 내년에 뭐 선거나 뭐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선거 때 나를 지지해줬던 사람을 이렇게 내치는 건 사실상 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인간적인 관계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청래 대표도 어느 정도 결심이 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너무 일파만파 커지는 부분이 있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에이펙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이따가 이야기하는 다른 사건들도 있습니다만, 뭐 국정안정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최민희 위원장이 너무 많이 깎아먹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론조사가 조금 더 계기가 돼서 빨리 좀 자리를 내려놓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국민을 속인 행위죠. 이제 그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지금 이제 받고 있고 강하게 마지막 종결 처리를 해야 되죠. 매듭을 이제 잘 짓지 못하면 또 흐지부지 되면 안 되죠. 그 문제를 좀 살펴주셨네요. 예, 먼저 최민희 문제 좀 다뤄봤고요. 자, 민주노총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 이게 택배 기사 문제와 연결이 되고 있네요. 자, 여기에 갑자기 이제 쿠팡까지 등장하던 상황이 됐는데 민노총이 지금 택배 기사의 건강권 보호 뭐 이런 이름을 달아서 새벽 배송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어요. 저도 이제 저희 집도 쿠팡 한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초반에 쿠팡에서 새벽 배송을 해준다고 그래서 했더니 상당히 필요할 때가 많이 있더군요. 새벽 빠른 시간대 저녁에 주문을 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 꼭 써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주문하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민노총은 그거 택배 배송이 이제 없애야 된다, 아니 새벽 배송 없애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오히려 당사자인 택배 기사들은 고용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 하면서 반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 상황 해석 어떻게 보세요? 그 민노총에서 본인들의 어떠한 존재감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민노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야간 노동이 뭐 이렇게 발암물질이다라고 규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새벽에 일하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들다는 거 다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있어서 당사자인 쿠팡 배송 기사들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는 게 아니라 낮에는 쉬고 그리고 밤에 일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몰려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는 심야 배송 기사로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 새벽에는 당연히 택배는 차를 가지고서 트럭을 가지고서 배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이 안 막히고 그리고 네. 아파트 같은데 배달을 할 때 낮에는 엘리베이터가 계속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새벽에는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빠르게 배송이 된다는 거예요. 비용 자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쿠팡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계속하겠다. 오히려 지금 계속하겠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95%예요. 그리고 새벽 배송 제한 자체에 반대한다. 지금 표가 나가고 있는데 93%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이런데 지금
민노총 입장에서는 당사자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권 보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건강권은 보호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이분들께서 당사자들이 괜찮다, 난 낮에 잘 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장관 같은 경우에 민노총 소속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장관 되실 때도 너무 민노총에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이런 입장들을 밝히실까봐 좀 걱정이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민노총의 발언들이 본인도 민노총 출신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뭐 안 된다, 민노총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관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 유보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보면은 지금은 정말 민노총의 어떤 스스로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마침 지금 속보가 아침에 나와 있는 게 있네요. 자, 이거 한번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쿠팡에 관한 속보가 나왔는데 3분기 매출 역대 최대 12.8조, 그러니까 12조 8천억 원이 역대 최대 지금 매출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마침 나와 있네요. 대만 로켓 배속 성장 사업 부분의 부문 매출이 31% 고속 성장하면서 글로벌 사업 호조가 실적을 견인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 로켓 배송이 글로벌 차원에서도 확대하면서 상당히 쿠팡이 저렇게 역대급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자, 역대급으로 쿠팡이 증가했다는 건 새로운 신산업이 지금 유통 분야에서 발생했다는 거고, 새벽 배송으로 인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이고, 소비자들의 효능도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새벽 배송이 지금 없어지면 지금 새벽 배송 택배 기사들은 일자리가 최소 1만 명에서 몇만 명까지 사라질 것이다. 당연히 수입도 줄 것이다. 여기에다 중소식품업체, 여러 자영업자들, 물품을 받는 업체들도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생존권 문제, 권익보호를 우선하고 있는데 오히려 민주노총이 근로자의 이런 보호행위,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지금 민노총에서는 새벽배송 없애야 된다, 0시에서 5시까지는 하면 안 된다,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 기사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해고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겠네요. 본인들이 새벽 배송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것을 직으로 삼고 있는데, 새벽 배송이라는 업 자체를 민노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으로든 뭐로든 막아버리면 이분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다시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새벽 배송이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2014년도부터 도입이 됐었는데 2018년에는 한 5천억 원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2023년에는 12조 원, 그리고 올해는 15조 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이제 산업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새벽 배송하면은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컬리 그리고 쿠팡이잖아요. 네네.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경쟁력이 있어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상장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도 이게 어쨌든 성장 동력이 있는 거구나, 앞으로도 커지겠구나라는 것이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상장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노총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으로 하여금 새벽 배송을 금지하는 법안을 넣으라, 입안을 하라, 이런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김영훈 장관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유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도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특히 이 그 새벽 배송 근로자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힘든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좀 민노총에서 약간 똥보를 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전통적으로 이 민주노총은 금융산업이라든가 철도, 조선, 이런 것, 기계산업 중심, 중공업 중심의 노조가 굉장히 강했었죠. 그런데 이 이석기 그룹이 사실은 민주노총을 이끌고 난 이후에 특히 양경수라는
이 경기 동부그룹, 경기 동부연합그룹 출신이 이끌고 난 후에는 중요한 이 노조가 강화시키는 분야가 어디냐면 이제 배식 분야, 학교 배식 분야, 네. 그리고 마트 유통 분야인데 코스트코, 마트 뭐 이런데 계속 집중적으로 이 투입을 한다고 그래요. 이 관련된 자금들 활동가들을 보내서 노조를 만들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일산 코스트코도 그 관련된 분 아는데 거기에도 계속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 쿠팡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 민노총의 전략적인 사실은 대상을 놓고 그렇죠. 예, 비정규직 그리고 예. 뭐 플랫폼 노동자 이들에 대해서 민노총이 본인들 안으로 들어와라 포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민노총의 어떤 시장 지배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예. 위치를 공고히 하려고 이번 시도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오히려 이번에 새벽 배송 노동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쿠팡이라든지 컬리 이런 데에서 배송하는 분들에 대한 노동 환경을 넘어서서 근로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권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새벽 배송을 그냥 완전히 금지하자. 아니 그러면 이런 형태면은 새벽에 나가는 것들을 모든 그러면은 새벽에 배송하는 분들이 그럼 5시까지 금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 5시 1분부터 배송이 시작하려면 그 물류센터라든지 배송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리하시는 분들은 또 새벽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하자는 건지 0시에서 5시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 스탑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민노총에서 어떤 논리로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몰락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속보 전해드릴게요. 코스피가 지금 4천선이 깨지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네요. 어제 이제 4천선이 붕괴되면서 어제 이제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투자 기관들이 대거 매도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매도 막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오늘 드디어 그게 이제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까지 확대되는 걸 같은데 그러니까 1,400선이 무너지고 현재 3,900 뭐 30 얼마로 지금 보이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워낙 빠르게 추락하고 즉 떡락이라고 하도 약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단시켰는데 사이드카 발동을 했네요. 이 주식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경제 성장이나 경제 기반을 착실하게 갖추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일부 세력들이 막 주식 사라고 막 권하더니 그게 막 엄청나게 상승을 심리적 상승까지 포함해서 올라가더니 결국은 대거 폭락하는 엄청나게 빚 가지고 빚을 지금 대출해 가지고나 여러 가지 비투 카드로 돌려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꽤 있을 텐데 지금 상당한 타격이겠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한 2주 전인가 그때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B2가 지금 24조 원이라는 거예요. 네. 24조 원이라는 돈이 결국에는 대통령이 주식 이제 부동산 사지 말고 주식 사라. 주식에 네네.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어쨌든 코스피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B2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리스키한 거거든요. 그렇죠.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 거고 대통령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관세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많아요. 중국과의 관계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그러면 이게 언젠가 갑작스럽게 또 폭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계심을 좀 일으켜 줬었어야 됐는데 빚내서라도 계속 주식 사라 막 약간 분위기가 그랬었던 거잖아요. 그랬죠. B2도 투자의 하나다 이런 형태로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의 그 폭락하고 있는 증시의 상황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좀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투자를 하는 개인도 너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말을 믿기보다는 스스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정말 우량주에 투자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 부분 아마 경제 전문가 오늘 저녁에도 집중적으로 아마 경제TV에서 분석을 할 걸로 보이는데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정치 현안 다시 좀 북한 문제로 짧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영남이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뭐 김영남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는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6.25 전쟁 당시에 뭐부터 대남 군사 도발이 일어났던 시기, 김정일 특히 집권 시기에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국가 수반을 하면서 사실상 대남 군사 도발이나 핵무력 강화에 수반으로서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1인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2인자 역할도 했던 이 김영남이 사망한 일이 벌어졌는데 조문단을 보내라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에서 김씨 왕조가 3대 세습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꾸준히 2인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실상은 1인자의 위치에도 있었던 사람이죠. 이 예. 사람이 어떻게 보면 90이 넘어서 천수를 다 누리고 이렇게 간 것도 우리 입장에서 좀 애통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박지원 의원이 전직 국정원장이시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요. 본인을 조문단으로 파견을 해달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동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의의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다가 지금 보낼 수가 없습니다. 북한 측에서 우리와 두 국가론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대화 채널을 가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론을 통해서 정동현 통일부 장관도 그렇게 하고 박지원 의원은 더 나아가서 본인이 직접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말 저는 참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북 확성기를 먼저 중단을 시키고 이런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북한 측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은 북한도 대남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중단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우리가 에이펙을 준비하면서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미사일을 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와는 계속적으로 대화의 상대조차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 김정은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몸값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좀 흔들리는 모습보다는 그러니까 좀 저자세적인 모습보다는 우리도 할 말은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들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 통일부 장관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의 이야기는 저는 너무 실망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로 조문단을 파견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이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의 강성 지지층들을 넘어서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룰루라나님이 뭔 애통 이렇게 음을 달아주셨는데 그건 이제 김영남이 죽어서 애통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 말씀 주신 이제 강진호 변호사 얘기는 오래 사는 것, 천수 사는 것 자체가 애통하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였어요. 예, 그거였는데 네. 아마 들으시는 분이 이제 그 부분 앞에 설명이 있었는데 오래 천수 사는 것 그 자체가 애통하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진짜 장성택 수청되고 이럴 때도 무표정하게 옆에 있었던 그랬죠.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이 1928년생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 2018년에 동계올림픽 때 내려왔었잖아요.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내려왔을 때가 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90세 정도였었던 그렇죠. 거죠. 2018년이니까요. 근데도 90세인데 그때 김여정 부부장의 어떤 수행원처럼 자리 먼저 안내하고, 자 이분은 이 사람은 본인의 수행하는 비서들, 운전기사조차도 스스로가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해요. 결국에는 김 씨들이 정해주는 사람에게 맞춰서 그 입맛에 맞춰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본인의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인데 네. 이런 사람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도를 표하고 조문단을 간다는 게 맞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자,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 때의 근무 때 한번 그 장면만 잠깐 한번 여쭤보게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 대표단 단장은 김영남이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김여정이 같이 왔을 때 김여정한테 자리를 이렇게
권하는거나 뭐 앉기 전까지는 절대로 앉지를 않고 그쵸. 또 막 이런 굽신굽신하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대로 그래서 노출됐어요. 제가 조금 아까 수행원 아니냐. 수행원, 네. 근데 90세였단 말이에요. 네. 그때 90세였는데 네. 김여정이 훨씬 어린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굽신굽신하면서 본인의 권력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28년에 태어난 거를 알려지고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외교학을 전공했다고 하고 김일성 때부터 1983년부터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83년부터 2019년에 은퇴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김씨 왕조의 2인자로서의 역할을 그렇죠. 쭉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의를 표한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남 사망 문제 좀 짧게 살펴봤고요. 추경호 아주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경호. 자, 우리 국민의힘의 지금 최대 관심사 중 하나 문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지금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저 김영남 얘기를 하면서 예. 이해찬 전 총리가 네, 네. 이번에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됐어요. 예. 예. 그게 근데 지금, 예. 저는 그리고 이제 이해찬 그 수석 부의장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런 입장이 나와서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한 건데 예. 이게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자리에 맞는 사람인가? 왜냐면 이 자리는 결국에는 북한과 계속 교류하면서 평화적인 우리의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이해찬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화영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북 송금 사건을 주도했던 당시에는 경기도청의 평화부지사였죠. 네네. 그런데 이 이화영 씨가 원래 이해찬 의원 당시에 보좌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해찬 개였기 때문에 본인도 뭐 국회의원 한번 했었고 이해찬과 이재명의 중간 가교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북 송금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쌍방울로부터 돈을 받아서 또 그 일부는 이해찬 총리의 뭐 여의도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썼다. 이런 혐의들도 지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해찬 전 총리를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앉혀놨다라는 거는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북한과의 관계,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전혀 듣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들 자리를 챙겨주는 것을 넘어서서 저는 이해찬 총리가 이 민주평통의 수석부의장에 갔다는 것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장면까지 살펴봤고요. 자, 진짜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문제를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어쨌든 현실의 문제로 국민의힘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금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고, 자, 국회의원들이 이제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 이 관련된 국회의 관련 절차를 지금 접수를 하는 절차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문제를 우선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뭐 처음부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이라고 명명을 했을 때부터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는 막판에 수사를 하고 그리고 영장이 청구될 거라는 것은 많이들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영장 청구된 내용을 보니까 특검에서 새로운 증거들을 잡아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의원이 어쨌든 모임의 장소를 몇 차례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네.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이미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뭐 말하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미리 뭐 이야기를 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것이 없다는 게 이번에 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드러나게 된 것인데 이게 문제는 결국에는 의원들의 의결권이라든지 어느 장소에 가서 의결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행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의결권, 이게 상권 분립에 대해서 굉장히 저해하고 있는 영장 청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럼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형태의 의결을 하거나 또 의결장에 가지 않았을 때 이거 계속적으로 내란 세력이다. 뭐
본인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부분은 저는 당연히 영장이 기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검에서 새로 나온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영장에 대해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겠죠. 그리고 뭐 특검이야 당연히 본인들이 임명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법원에 대한 압박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뭐 법관 평가 제도를 하겠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영장 발부가 안 되면 법관 평가 제도가 생겼을 때 이 판사는 빵점 받는 거예요. 이제 좌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관 평가제에 대해서도 늘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인 겁니다.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 상황은 저는 절대 영장이 발부될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믿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아마 표결 체포동의 요구서가 어제 밤에 전달된 걸로도 보이고요. 오늘 오전에 전달된 걸로도 보이는데 아직 이제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 지금 법무부 최종적으로는 이제 내란 특검 법무부를 거쳐서 국회로 전달된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 한번 아까 지금 우리 강진애 변호사님 이야기 중에 나왔는데 국회의원들은 지금 특권 중에 불체포 특권도 있지만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면책 특권은 뭐 그 발언과 행위에 있어서 직무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발언과 행위는 면책된다는 특권이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뭐 면책 특권이 이번에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빼고라도 국회의원들은 지금 입법행위나 특정한 의결 행위에 있어서 일정한 정치적 행위에서 찬반할 수도 있고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 그렇죠. 권한이잖아요. 이걸 근데 형사처벌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판단인 건데 예. 이걸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거는 그 의정활동에 대해서 사법 통제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앞으로도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내란 우두머리 그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몇 차례 회의 장소, 집결 장소를 바꾼 것 자체가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지 일단 여기에서부터 저는 제동은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특검 입장에서는 민주당 측에서 계속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들도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은 했을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에서. 다만 여기에 대한 발부 가능성에는 스스로도 좀 의문점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구속영장 사실상 청구 뭐 실질심사에도 발부될 가능성,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기각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요. 이제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저 기각되리라고 보는데 네. 그 결과 이후의 파장 문제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겠죠. 특검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임명을 해놓은 거고 특검을 운영하는데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하면서 빨리 수사를 더 해서 다시 영장 청구를 해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영장이 기각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영장 청구에도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아서 특검 입장에서도 좀 부담감은 있을 거예요. 다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추경호라는 이 인물을 상징적으로 구속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야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라든지 앞으로의 정치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말하자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계속적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들의 저항감은 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지금은 우리가 범죄가 성립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나중에 또 어차피 만약에 이번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고 해도 기소는 할 거거든요. 특검 입장에서. 그러면 이게 뭐 재판에서 판결이 나올 건데 그 이전에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그리고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미 증거라든지 뭐 통신 자료 이런 것들은 특검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추경호 의원 현직 의원의 신분이고 본인이 불체포 특권도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도주의 우려도 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거는 서로 정말 질 수 없는 싸움인데 저는 결국에 사법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해준다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추경호 의원과 대비되는 범여권 민주당 내부가 서로 물고 뜯는 사실 제3의 지금 명청 대전의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자, 이재명 재판의 재개 문제에 관련된 현안이 있었죠. 두 가지로 서너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판 중지법 관련해서 정청래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감사 끝나면 가장 우선한 현안으로 이걸 다루겠다 했었죠. 근데 물 먹었죠. 대통령실이 오히려 거꾸로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지금 정청래를 나무래는 당 지도부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지금 해서 거꾸로 창피당하는 국면이 있는데, 자, 재판중재법과 별도로 배임죄, 이 배임죄 문제도 있어요. 배임죄 폐지 문제도 있는데 이건 계속 추진하는 건가요? 두 개의 밸런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재판중지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네. 이재명이라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네. 지난주 월요일에 정청래 대표가 외교 슈퍼위크니까 무정쟁 주간 하자라고 얘기한 날에도 김용민 의원이 이거 재판중지법 이야기를 하면서 뭐 당연히 정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 재판중지법 이야기가 또 나왔었던 게 금요일 날 대장동 일당이 4년에서 8년 중형을 받은 다음에 예. 법정 구속이 돼 버렸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유죄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이번 판단에서는 피고인 중에 이재명과 정진상은 빠져 있거든요. 이들은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 결국에는 이 중간 관리자 유동규 뭐 그리고 등등등 해갖고 다 들어간 거는 굉장히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 당장 진행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결국 민주당에서 요거는 지금으로선 진행하지 않는다는 걸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든 아니면 정청래 대표든 책임감 있게 앞으로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앞으로 한 5년여의 임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장동 일당이 법정 구속이 돼 있고 이제 항소심 대법원 판결까지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건들도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 피고인 사건만 중지가 되어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이화영, 김용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혹은 뭐 일부는 확정되었고는 이미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재명을 구해내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죄 자체를 폐지를 하자는 거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것도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고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그리고 배임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이번에 대장동 사건 판결을 하면서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재판부에서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 좀 의견을 밝혔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말하자면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폐지했을 때의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결국 이거는 개인 재판부를 넘어서서 사법부 전체가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판중지법은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에서 중단을 시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배임죄 폐지 그리고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고지고대로 되지 않을 거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그들이 법정 구속되는 걸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진행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역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잔불이 좀 몇 가지가 남아있잖아요. 지금 배임죄 폐지 문제도 잔불이고 또 하나는 정성호가 그간에 계속 주장이었던 공소취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소취소도
이번에 민주당도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네. 판결문의 일부를 떼우면서 성남시장 이재명은 그 당시에 막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거 하나만 떼어와 가지고 이거 무죄가 맞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무죄면 그냥 무죄 판단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공소 취소라는 형태로 이것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본인들이 보기에 결국에는 최종 판단은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백한 꼴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네네. 아까 강훈식 실장이 나와서 인터뷰 그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헌법 84조 그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재판이 어차피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법안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근데 언제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이 헌법 해석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그 조원철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과거에 대장동 변호인이었던 거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국감 자리에 가서도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서 모든 사건이 다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그러면은 법제처장이 대법원보다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헌법재판소에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서 해석을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뉴 노멀인지 그것도 너무 말이 되지 않고 이거는 상권 분립,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는 정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자, 재판중지법 관련해서 이 중단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이 직접 요구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처리하는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건뿐만 아니라 권력투쟁 내부로 좀 분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명청 뭐 갈등설. 이번에 또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네. 그게 이제 또 촉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총선 과정에서 영입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부산 수영구에서 출마를 했었는데 부산 수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험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나름대로 거기에 나가서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시당위원장 그 선거 과정에서 컷오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억울한 컷오프 없을 거다. 다 경선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영입을 해서 심지어 험지에서 뛴 사람을 컷오프를 했다라는 것은 이게 명청대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에 뭐 아니다라고 자꾸만 불씨를 내려앉히는 듯한 모습이 있었지만 이게 결국에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다시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질문인데 진짜로 말인데 이 질문은 지금 명청대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김정숙 지금 옷값 재수사 문제가 터지면서 네. 검찰이 경찰한테 재수사 요청을 했잖아요. 네. 경찰 수사는 그간에 관봉권으로 약 1,200만 원 정도 옷을 산 것은 경찰도 확인을 했는데 그렇죠.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은 우리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조사된 결과 검찰이 이제 다시 요청한 건데 이 과정에서도 이 사건에 관해서도 좀 이제 어떤 사건을 보시는지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사건으로도 법률권의 권력투쟁이 또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김정숙 여사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뭐 지금은 뭐 같이 있는 모습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한동안은 너무 한 하늘을 이고 있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지난 네. 대선 경선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았었던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도전자의 입장에서 약간 선을 넘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친문 진영은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에 당대표 시절에 친문 인사들에 대해서 하위 10% 20% 이거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다 컷오프 시켜버렸던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때 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 본인이 하위 10% 20%를 받았지만 경선에 나가겠다라고 했다가 탈락이 되면서 그런 사람들을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에서 또 품어주고 이런 모습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문 진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어요. 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뭐 수석 최고도 하고 그때는 가까운 모습들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조금 결이 다른 게 아니냐. 지난번에 그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도 보면은 김어준 씨가 진행을 했었던 그 유튜브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잖아요. 인천에서 엄청나게 큰 행사가 있었고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콘서트요? 그렇죠. 그 탁현민 씨가 했었던 네. 거기에도 박찬대 후보는 가지 않았어요. 그랬죠. 예, 일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박찬대가 이재명 계고 그리고 말하자면은 정청래는 문재인 그리고 김어준 이쪽 계열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분석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 옷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어느 정도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은 타당한 지적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본인이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는 것을 어필을 했지만 그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대통령은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협치도 이야기하고 뭐 대외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청래 대표는 뭐 처음에 악수는 사람과 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고 대화의 상대로도 하지 않고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오히려 누가 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대통령 뉴욕 갔을 때도 뭐 그 정청래 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거 뭐 SNS 올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라든지 외교적인 성과를 가지고 오는 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어야 될 때 자꾸 당에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번에도 에이펙 과정에서 당에서 잘하지를 못했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서로 좀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2부 강전혜 변호사님 모시고 최민희 문제부터 해서 지금 택배기사 농락하는 민주노총의 그런 뭐 택배기사 새벽 배송 뭐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김영남 문제 가장 중요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문제 두루 좀 살펴봤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를 또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